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축소 금지라는 굴욕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대 제국인 미국이 동맹국에게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스스로 손발을 묶은 이 황당한 사건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엔 미군 철수 협박 한마디로 주무를 수 있는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 더 안 내면 나간다는 미국의 으름장에 한국은 매달리는 대신 조용히 자신들의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독자적인 타격력을 완성해버렸습니다. 당황한 건 오히려 초강대국이라 불리우는 미국 쪽이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우리 안보가 끝장난다는 공포가 백악관을 덮친 겁니다. 갑과 을의 위치를 단숨에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시나리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국은 외부의 적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압니다. 로마도 대영 제국도 소련도 결국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갔죠. 외부의 칼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가 제국을 끝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그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돈을 내놓으라 협박하고 이민자에게 총구를 겨누고 관세라는 무기로 전 세계를 볼모로 잡고 있죠. 그리고 이 강의실의 젊은이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잠들면 제왕이 깨어납니다. 그것은 역사가 수천 번 반복해서 증명한 공식이죠. 그런데 딱 한 나라만 그 공식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칼 벡터입니다. 하버드에서 비교 문화학을 가르친 지 35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제국의 학생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죠.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뉴스를 보면서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분노했다면 그 분노로 무언가를 했습니까? 서명을 했습니까? 거리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SNS에 짧은 글 하나 올리고 스스로 행동했다고 위안을 삼았습니까? 대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노조차 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미국은 지금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총성도 없고 침략군도 없죠. 그저 시민들이 하나둘씩 무관심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권력은 조용히 제왕의 옷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당신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다. 70년 넘게 피로 맺은 동맹을 거래의 언어로 바꿔버린 겁니다.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는데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검색했습니다. 이민자 문제를 보십시오. 무장한 단속반이 이민자들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아이들이 부모와 생이별하는 장면이 버젓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죠. 그런데 시민들은 그 장면을 보다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나라는 애초에 누가 세웠습니까? 유럽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이 세웠죠. 그들은 원주민의 땅을 밟고 들어와 개척자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지 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이 과거에는 개척이었고 지금은 왜 범죄가 됩니까?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문을 열고 필요 없으면 총을 들이밀었죠. 합법적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합법적인 경로는 사실상 막아뒀습니다. 이민이 가치가 아니라 도구였던 겁니다.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버리는 도구요. 자유의 여신상 아래 새겨진 문구를 기억합니까? 지치고 가난한 자들을 내게 보내달라. 그 문구가 새겨진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불법 이민은 엄연히 법을 어긴 거 아닌가요? 법치주의 관점에서 단속은 정당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법은 지켜야 하죠. 그런데 그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도 물어봐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틀어막아 놓고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범죄자 취급하는 건 법치가 아닙니다. 선택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망각이죠.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편리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 운동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때 미국 시민들은 달랐죠. 정부가 명분 없는 전쟁을 계속하자 수십만 명이 워싱턴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력이 선을 넘는 순간 시민이 벌떡 일어서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심장 박동이었죠. 그 심장이 지금 멈춰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들이 지금과 다른 정신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민족의 피와 근성을 가졌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을 찬양하러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저는 미국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이 나라를 사랑했고 이 나라의 오만에 쓴소리를 해온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미국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려면 한국인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 드라마가 인기 있는 나라, 북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의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국토의 모든 것이 불타버렸고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죠.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고 원전 기술을 수출하며 방위산업에서 유럽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건 그 숫자들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동안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킨 정도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선을 넘었을 때 200만 명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폭력도 없었고 약탈도 없었죠. 아이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이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었고 노래를 불렀고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도 대통령 탄핵이 2번이나 있었다는 건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증거 아닌가요?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됐다는 건 그 나라 시민들이 2번이나 권력을 심판했다는 뜻이죠. 탄핵이 필요할 때 탄핵할 수 있는 나라가 건강한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는 동안 시민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분노의 밈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미국 시민들이 한국인의 정신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권력이 제왕처럼 굴기 시작했을 때 한국인들은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경제가 벼랑 끝에 섰을 때 한국인들은 자기 집 장롱을 열어 금을 꺼내왔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인들은 서로를 약탈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았죠.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지금 이 나라는 달랐을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시민들의 집회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출한다고 자랑할 때 한국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 세계에 교육하고 있었다. 이 말이 자랑이 아니라 반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인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는지를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구경꾼으로 살고 있는가? 한국인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한국인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국인은 대체 어떤 민족입니까? 단순히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높은 민족? 아닙니다. 그런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35년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지독함에는 아주 긴 역사적 이유가 있죠.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반도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명 흡수 장치를 가진 나라죠.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주변 민족들을 집어삼켜왔습니다. 동이족, 월족, 거란족, 여진족. 한때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민족들이 하나둘씩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이름도 언어도 문화도 사라졌죠. 지금은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살아있습니다. 5천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를 유지하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중국이라는 블랙홀 옆에서 5천년을 버텨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가장 탐냈던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정착해서 살기 좋고 전략적으로도 요충지였죠. 중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집어삼켜야 할 최우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5천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알고리즘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탐냈던 땅에서 가장 많은 이빨이 부러진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그렇게 강했다면 왜 한국만큼은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겁니까? 바로 그게 오늘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고 나면 왜 한국인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강한지가 저절로 이해될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은 문자입니다. 중국에 흡수된 민족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 문자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서서히 녹아들어갔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문자로 생각하고, 문자로 꿈을 꾸고, 문자로 자식에게 세상을 가르치죠. 중국 문자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중국인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문명 흡수의 실체입니다. 땅을 빼앗기 전에 먼저 정신을 빼앗는 거죠. 중국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칼이 아니라 문자에 정복당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흡수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기득권 세력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자를 버리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말로 생각하고 우리말로 기록해야 한다고. 그것이 곧 우리가 우리로 존재하는 방법이라고요. 제국은 땅을 뺐지만 진짜 무서운 제국은 사람의 이름을 뺐습니다. 한글은 그 이름을 지키는 성벽이었죠. 동아시아 전체가 한자 문화권으로 묶여 들어갈 때 한국만이 독자적인 문자로 정신의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 결단 하나가 5천년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됐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싸우는 방식입니다. 당나라가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했을 때 신라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나당 전쟁입니다. 당시 당나라는 세계 최강이었죠.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이겼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이 승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 이후 당나라는 한반도를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이 땅을 먹으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국인은 그 대가를 제국의 뼈에 각인시킨 겁니다. 몽골을 보십시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전 세계를 휩쓸던 시절, 몽골 기마군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도 떨었고 중동도 무너졌죠. 그런데 한국은 강화도로 근거지를 옮기고 30년을 버텼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이 갯벌에 발이 묶여 30년을 허비한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30년을 버티는 동안 한국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피해도 엄청났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버틴 겁니까?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맞아요. 30년의 항전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죠. 농토는 짓밟혔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죠. 정체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땅은 다시 일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어요. 그 30년의 버팀이 결국 세계를 정복한 제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예우의 대상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몽골이 타협을 선택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한국인의 싸움 방식이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은 등이 벽에 닿았을 때 비로소 웃으며 달려드는 민족이라고요. 정복당하기엔 너무 지독하고 무시하기엔 너무 거대하다고요. 세 번째 비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인은 시스템이 흔들려도 국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를 보십시오.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조정은 전략적 판단 아래 한양을 비우고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관군은 초반 전투에서 밀렸죠. 국가 시스템이 극도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나라였다면 그대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평범한 농민들이 낫과 괭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령 체계도 없었죠. 그냥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의병이죠. 저는 이 현상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기묘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사람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순간 국민이 국가를 대신하는 거죠. 이것이 한국인의 DNA 속에 새겨진 집단적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스템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아십니까? 조선 왕조 5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방대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죠. 왕조차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요. 왕이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사관이 모두 기록합니다. 심지어 왕이 이건 적지 말라고 한 말 자체도 그대로 적어버리죠. 그리고 그 기록은 왕이 죽은 뒤에야 공개되죠. 역사 앞에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죠. 폭군으로 기록될 것인가, 성군으로 기록될 것인가. 죽은 뒤에 평판이 살아있는 권력자의 행동을 제약한 겁니다. 서구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한국은 이미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었던 거죠.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조선왕조실록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 이것을 민주주의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권력을 기록이라는 무기로 통제한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국가의 눈치를 봅니다. 권력자가 무섭고 시스템이 두렵고 찍히면 어떡하나 걱정하죠.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체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수백 년 전에는 기록으로 왕을 통제했고 현대에는 광장으로 대통령을 심판했죠. 총도 없이, 폭력도 없이, 오직 시민의 의지만으로요. 이 나라에서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군대가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교과서에 적힌 민주주의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죠.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인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조차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기록에 칼을 갈았을 겁니다. 시스템이 흔들리면 스스로 시스템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선을 넘는 순간 광장으로 나갔을 겁니다. 5,000년 동안 단련된 민족의 본능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항복이란 무엇입니까? 서구의 역사에서 항복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성이 함락되면 지배자를 바꾸고 세금을 내고 살아남으면 됐죠. 로마에 정복된 민족들이 그렇게 했고 나폴레옹에게 무릎 꿇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지는 싸움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항복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선택한 건 더 무서운 것이었죠. 적이 이 땅을 밟는 순간 적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곡식을 불태우고 우물을 메우고 집을 허물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황금빛 들판에 직접 횃불을 던졌죠. 이게 바로 청야 전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각오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 손으로 씨를 뿌리고 내 손으로 갖고 온 들판입니다. 그 들판이 타들어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 횃불을 던져야 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걸 했습니다. 왜입니까? 저 들판의 쌀 한 톨도 적의 입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굶을지언정 적을 배부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적들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마주한 건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태워버린 검은 돼지였죠.
보급이 끊긴 군대는 싸우기 전에 먼저 굴습니다. 한국인들은 그걸 노린 겁니다. 교수님, 스스로 땅을 태우면 결국 한국 백성들도 굶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백성들도 굶었습니다. 그런데 그 굶주림을 같이 나눴죠. 산성이라는 공간 안에서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산으로 들어가 식량을 나누고 물을 나눴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구조였죠. 반면 적들은요. 황무지 위에 홀로 서서 굶주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겠습니까? 청야 전술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인의 정신이 만들어낸 전술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는 고통보다 적에게 내 것을 내주는 수치가 더 크다는 정신. 그 정신이 수천 년간 이 민족을 살아남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끼는 전쟁터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1937년 스탈린은 소련 내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화물 열차에 실려 영하 40도의 황무지에 던져진 겁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곳이었죠. 소련 관료들은 이들이 거기서 그냥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차 안에서 속옷 안감에 몰래 숨겨온 벽시 한 줌을 꺼낸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그 벽시만은 놓지 않았죠. 그리고 그 벽시를 심기 위해 맨손으로 수로를 팠습니다. 영하의 땅을 손으로 파고 돌을 옮기고 물길을 냈습니다. 소련 공병 대장들이 나중에 그 수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수로를 정말 인간이 손으로 팠단 말인가? 전문 장비를 갖춘 공병대가 봐도 믿기 어려운 규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벼농사에 성공했습니다. 쌀이 자랄 수 없는 중앙아시아 사막에서요. 당시 소련 관료들의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땅에서 쌀을 만들어내는 마법사들이다. 마법이 아닙니다. 황무지를 원망하는 시간에 수로를 판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대신 그 땅이 쌀을 내놓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은 거죠. 그게 고려인들이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보릿고개입니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간 봄이 오면 굶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쌀이 봄이 되면 바닥나고 보리가 익으려면 아직 한참 남은 그 시간. 그 시간을 보릿고개라고 불렀죠. 굶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봄만 되면 온 나라가 굶었습니다. 그 굶주림이 한국인의 몸에 각인시킨 본능이 있습니다. 오늘 잠을 줄여서라도 내일의 생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쉬는 건 사치가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대충 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죽음이었죠. 그 공포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면서 한국인 특유의 24시간 노동 DNA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DNA가 현대에서 폭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은 말 그대로 잿더미였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을 사실상 없음으로 분류했습니다. 원조로 연명하는 나라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보릿고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굶주림 앞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뼈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세계은행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공장 불을 켰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았죠. 외국 기술자들이 퇴근한 뒤 그들이 두고 간 설계도를 밤새 베끼고 외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연료가 됐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속도로 이런 규모의 성장을 이뤄낸 나라는 없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지들이 한국인을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환경이 나쁠수록 더 강해지는 기묘한 종족이다. 그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시간에 이미 일을 끝내놓는다. 기묘한 종족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굶주림과 싸워온 민족의 본능이 현대라는 전쟁터에서 다시 한번 폭발한 것뿐이죠. 청야 전술로 적의 보급을 끊고 사막에서 맨손으로 수로를 파고 잿더미 위에서 세계가 경악할 기적을 일궈낸 민족. 이 지독한 도끼가 있었기에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지금의 한국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은 계약이 끝나면 잊습니다. 한국인은 그 계약 뒤에 숨은 정과 원을 100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정이란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것이고 원이란 당한 수치를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한국인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품고 사는 민족이죠. 그리고 때가 오면 반드시 돌려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 즉 응징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15세기 조선, 왜구들이 한반도 해안을 수십 년간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약탈하고 불지르고 사람을 납치했죠. 조선은 처음엔 외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선은 말을 바꿨습니다. 대마도로 직접 쳐들어간 겁니다. 왜구의 근거지 자체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게 기회동정, 대마도 정벌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죠.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면 뿌리를 뽑는다. 경고는 한 번이고 행동은 끝장을 본다. 한국인의 보복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참을 때는 한없이 참다가 한 번 움직이면 근거지까지 갑니다. 신미양요 이야기를 해보죠. 1871년 미국 함대가 조선을 개항시키겠다며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화력 차이는 비교가 안 됐죠. 조선군은 압도적인 열세였습니다. 결과만 보면 미군이 이겼습니다. 광성보가 함락됐고 조선군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이 서둘러 물러난 겁니다. 이겼는데 물러난 거죠. 왜일까요? 미군 장교들의 기록에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지만 저들의 눈빛에 질렸다. 총이 떨어지자 돌을 던졌고 돌이 떨어지자 빈 총구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항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몸은 이겼지만 정신은 진 겁니다. 어제연 장군의 수작이 그 깃발을 미군이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깃발을 136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돌려받았죠. 136년을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외교적으로는 손해 아닌가요? 적당히 잊고 넘어가는 게 실용적인 거 아닌가요? 실용적이라고요? 사과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걸 상대가 알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짓을 하죠. 한국인의 집요함이 무서운 건 그게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 그 원칙이 있어야 상대가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건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죠. 나라를 빼앗은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세계 앞에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끝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한국인은 잊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를 기다릴 뿐이죠. 일본의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은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낸다. 그들은 사과를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피곤하고도 무서운 민족이다. 피곤하다고요? 그 피곤함이 정의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제 정, 즉 보훈의 이야기를 해보죠. 6.25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는 참전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자국 사정도 어려운데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를 위해 군인을 보낸 겁니다. 한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에티오피아 병사가 122명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122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생활을 돕고 있죠. 에티오피아의 한 노병이 한국이 보내준 보청기를 끼고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자손 대대로 갚는 나라.
세계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K라이스 벨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 쌀이 없어 굶주리던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 8개국의 한국형 농법과 종자를 통째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굶어봤기에 당신들은 굶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릿고개의 서름을 아는 민족만이 할 수 있는 보은이죠. 튀르키예 지진 때를 보십시오. 지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 전국에서 구호 물품이 쏟아졌습니다. 물류가 마비될 정도로요. 형제의 나라라는 단어 하나에 전 국민이 계산기도 두드리지 않고 지갑을 열었죠. 튀르키예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인성입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국은 선진국 기술자들 앞에서 설계도를 받아 적는 나라였습니다. 무시당하고 하청을 받고 기술 이전을 거절당했죠. 그 서름을 온몸으로 겪은 나라가 이제 동남아와 남미의 최첨단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당했던 그 냉대를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전략적 계산 아닌가요? 기술을 가르쳐주면 나중에 협력국이 생기니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전략적 계산이라면 에티오피아 노병의 보청기를 70년 뒤에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에 물류가 마비될 정도로 구호품을 보낼 이유가 없죠. 한국인의 보호는 손익계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한국인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은 친구가 되면 간이라도 빼주지만 적이 되면 지구 끝까지 쫓아오는 민족이다. 그들과는 절대 원수를 지지 마라. 받은 건 100배로 돌려주고 당한 건 반드시 대가를 묻는 나라. 이 지독한 인성이 한국을 지금의 한국으로 만든 겁니다. 재난이 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미국 시민들이 한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었고 총을 든 사람들이 이웃의 집을 털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민낯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죠. 정부는 늑장 대응했고 시민들은 서로를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7년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었죠.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쏟아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들어왔고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해체될 거라 봤습니다. 그때 한국 시민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줄을 섰습니다. 은행 앞에요. 그런데 뺏으러 간 게 아닙니다. 내놓으러 간 겁니다. 결혼 반지를 들고 나온 부부가 있었고 아기 돌반지를 들고 나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들고 나온 운동선수도 있었죠. 나라가 어렵다는 말 한마디에 전 국민이 장롱을 열었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이 227톤이었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사재산을 국가에 내놓는 일은 어떤 경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현상이었죠. 골드만삭스의 한 분석가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에는 국민의 결집력이라는 수치가 빠져 있다. 그것이 매번 우리의 예측을 틀리게 만드는 변수다. 수치로 잡히지 않는 변수. 그게 한국인의 공동체 본능입니다. 태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좌초되면서 기름 1만 2천 톤이 쏟아졌습니다. 서해 바다가 검게 물들었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선언했습니다. 복구에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버스를 빌려온 동네 주민들, 휴가를 내고 달려온 직장인들, 방학을 맞아 내려온 대학생들. 130만 명이 자발적으로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고무 장갑과 걸레를 들고서요.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위 하나하나를 닦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해변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걸릴 거라던 바다가 10년 만에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130만 명의 손길이 스친 자리에서 검은 기름이 걷히고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왜 개인이 나서서 합니까? 그건 오히려 정부의 무능을 덮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라가 내 나라라면 내 바다가 죽어가는데 정부 탓만 하며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한국인들에게 그 바다는 남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내 거실에 기름이 샌 것처럼 달려간 겁니다. 그게 주인의식이죠. 팬데믹 때를 보십시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미국과 유럽의 마트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화장지가 사라지고 생수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 서로 밀쳤죠. 사재기가 일상이 됐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했습니다. 줄이 길었죠. 그런데 새치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 사면 이웃이 못 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국 편의점은 팬데믹 내내 평화로웠습니다. 이웃을 믿는 그 마음이 어떤 방역 시스템보다 강력한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소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정치 성향으로 싸우고 지역으로 싸우고 세대로 싸우죠. 인터넷 댓글창은 전쟁터고 선거 때마다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로 유지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달라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가 오는 순간 모든 갈등이 멈춥니다. 어제까지 싸우던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요. 2002년 월드컵 때를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사람으로 가득 찼죠. 유럽 기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상점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는단 말인가? 그 수백만 명이 머문 자리에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해산했습니다. 승리했을 때도 패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수해가 나면 개인 트럭과 굴착기를 끌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국가의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공경에 처했는데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날을 보십시오. 한국에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날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죠. 출근 시간이 늦춰집니다. 경찰이 수험생을 태운 오토바이로 달립니다. 온 나라가 숨을 죽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난을 공동체의 힘으로 끊겠다는 겁니다. 내 아이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교육을 개인의 성취가 아닌 국가 전체의 도약으로 보는 집단적 향상심이죠. BBC와 르몽드가 한국을 분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무너지면 시민이 그 시스템 자체가 된다. 그들은 국가라는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스스로 기계를 수리하는 정비사들이다. 약탈이 기본값인 제국들에게 한국의 질서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입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약탈하는 나라와 위기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는 나라. 어느 쪽이 진짜 강한 나라입니까? 그 답이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를 설명합니다. 미국 기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주주 이익입니다. 분기 실적입니다. CEO 보너스입니다. 더 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만 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하죠. 그게 서구 자본주의의 문법입니다.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다른 문법으로 움직였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찾은 겁니다. 철강이 없으면 나라를 세울 수 없다. 반도체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자동차가 없으면 세계 무대에 설 수 없다. 그 판단 하나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민족의 죄인이 된다는 각오로요. 포항제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말 한국은 철강을 만들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차관 지원을 거절했죠. 한국이 일관제철소를 짓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무슨 제철소냐는 겁니다. 그때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그가 엔지니어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제철소 건설에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양우에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배수진도 이런 배수진이 없었죠. 죽기 살기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관제철소를 그것도 세계가 놀랄 만한 속도로 완성시켰죠. 포스코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업 중 하나입니다. 불가능하다던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된 겁니다. 삼성의 반도체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인텔을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비웃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회사였죠. 반도체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 남은 건 두뇌뿐이고 두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고부가 가치 산업이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활을 걸었죠. 연구원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겨울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땅이 얼어붙어도 횃불을 밝히고 공사를 이어갔죠. 충혈된 눈으로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혁명도 유럽의 자동차 산업도 삼성의 반도체 없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비웃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현대는 포드와 미쓰비시의 기술을 빌려 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청이었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퀴로 세계를 달리겠다는 말 한마디가 독자 엔진 개발의 출발점이 됐죠. 미쓰비시 기술진이 비웃었습니다. 너희는 절대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연료가 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엔진을 조립했다가 분해하고 또 조립했다가 분해하기를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기름때가 손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독자 엔진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비웃던 미쓰비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한 점 없던 시절, 한국은 외국 기술자들 옆에 붙어 설계도 하나하나를 밤새 베끼고 외웠습니다. 무시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죠. 그렇게 쌓은 기술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복판에 원전을 짓는 수준이 됐습니다.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기업가 정신이라기보다는 국가주도 경제 아닌가요?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부의 방향 제시는 있었죠. 그런데 그 방향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걸고 뛰어든 건 기업가들이었습니다.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고 한 건 정부가 아니라 박태준이었습니다. 반도체의 회사의 모든 것을 건 건 관료가 아니라 이건희였습니다.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민족의 사명감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이죠. 한국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수익보다 국익을 먼저 챙깁니다. 팬데믹 초기 마스크가 부족해졌을 때 한국 기업들은 수출 단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산 라인을 마스크 생산으로 전환했죠. 물류 대란이 생기면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포브스와 블룸버그가 한국 기업을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영리 단체가 아니다. 국가의 생존을 책임진 최전방 군대처럼 움직인다. 이것이 서구 기업들이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결정적 이유다. 삼성의 반도체, 포스코의 철강, 현대의 자동차는 상품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세계라는 전장에 내놓은 생존의 증거입니다. 서구의 CEO들이 보너스를 계산할 때 한국의 창업주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강한 나라를 계산했습니다. 대충 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이 집단적 지독함이 몰락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을 지탱하는 엔진입니다. 여러분, 제국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익과 두려움으로 움직이죠. 줄 것이 있으면 파트너고 줄 것이 없으면 부담입니다. 강하면 존중하고 약하면 이용합니다. 그게 제국의 문법이고 그 문법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보호해야 할 약소국이었습니다. 원조를 퍼부어야 할 나라였죠. 미군이 있어야 겨우 버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방위비를 올리고 기술 이전을 막고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했죠. 42년 동안이나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협박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울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미사일 발사대를 점검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를 대폭 올려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기존의 5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미국 측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고 있으니 돈을 내라는 겁니다. 협박의 언어로 포장된 청구서였죠.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1년 넘게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협상단이 꺼낸 카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숫자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 전략에 제공하는 무형의 가치를 데이터로 만든 겁니다. 평택 기지 부지 제공, 동북아 억제력 유지, 한국군의 자체 방위 분담 비율. 이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미국 측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우리는 용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내고 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십시오. 미국이 청구한 금액보다 한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걸 논리로 증명한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싸운 거죠. 결국 미국은 요구를 낮췄습니다. 제국의 억지 논리를 데이터로 격파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명시적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하원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때 의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발을 디딜 곳이 없어진다. 제국의 의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자국 군대를 한국에 묶어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이 미국 군대를 붙잡아 두는 겁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핵을 가진 북한이 있는 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한 건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이죠. 평택 캠프 험프리스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입니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은 곳이죠. 거기에 병원, 학교, 주거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동북아 전체의 전략 거점을 잃는 거니까요. 거기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까지 동시에 잃으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이제 미국이 잃으면 가장 두려워할 나라가 됐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42년 동안 한국의 손발을 묶었던 미사일 지침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한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자주국방을 막은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그 지침을 끝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현무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수준의 재래식 탄두 미사일이죠. 핵 없이도 전략적 억지력을 갖춘 겁니다. 거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바닷속에서 조용히 떠올라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이죠.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초고도화 기술입니다. 비핵화 원칙 속에서도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 겁니다. 방위비로 협박하던 나라에 이제는 우리가 없으면 당신들 전략이 흔들린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거죠. 미국에 의존만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이 동북아 전략을 짤 때 가장 먼저 상의해야 할 파트너가 됐습니다. 체급이 달라진 겁니다. 일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의 필수적인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한국 반도체가 멈춘다는 계산이었죠.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소재 독립이었습니다. 단 1년 만에요. 일본이 막으면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연구소에 불이 꺼지지 않았고 기업들이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 판로를 잃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됐죠. 한국인의 잠자던 야성을 건드린 겁니다.
일본이 찌른 칼날은 한국의 살을 벤 게 아니라 한국인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자극이 됐을 뿐이죠. 일본 통상성 관료가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길들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을 야생마로 풀어준 꼴이 됐다. 이제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반도체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내밀며 기술 공유를 요구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 핵심 기술을 넘기라는 거죠. 한국은 보조금은 받되 핵심 기술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GAA 공정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주도권을 손에 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미국의 인공지능 혁명도 없다. 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 팩트가 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국을 분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을 보호했지만 이제 미국은 한국의 인프라와 기술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동맹의 룰을 지키면서도 제국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독종 파트너다. 독종 파트너.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정해준 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압박이 오면 굴복하는 대신 실력을 키웠고 협박이 오면 무릎 꿇는 대신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룰을 어기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룰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실력 없는 자주권은 허상입니다. 그런데 실력 있는 자주권은 제국조차 존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게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35년간 강단에 서면서 미국의 오만을 꾸짖고 제국의 위선을 고발하고 시민의 각성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 나라의 미래가 두렵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오늘처럼 희망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희망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한국인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이야기한 건 한국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그리고 나약해진 서구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정신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배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어를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이 수천 년간 단련해온 그 마인드셋, 그 정신의 구조를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인은 체념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본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중국이라는 블랙홀 옆에서 5,000년을 버텼고 몽골 제국의 기마군단에 30년을 맞섰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에서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를 일궈냈습니다. 2번이나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심판하며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한국인을 움직인 건 성공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각오였죠. 배수진을 치고 퇴로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는 겁니다. 승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각오의 나라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그 각오입니다.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안 바뀐다는 체념. 그 체념이 제왕을 만든다는 걸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둘째, 한국인은 위기를 재료로 씁니다. 보릿고개의 굶주림이 24시간 노동 DNA를 만들었고 청야 전술의 처절함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던져진 고려인들은 그 황무지에서 수로를 팠죠.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자 소재 독립을 이뤄냈고 미사일 지침으로 손발을 묶자 그 지침을 끝내버렸습니다. 한국인에게 위기는 무너지는 신호가 아닙니다. 더 강해지는 계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재료로 쓸 의지가 있습니까? 한국인이었다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자체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셋째, 한국인은 공동체를 개인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에 몰렸을 때 장롱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죽어가자 130만 명이 걸레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약탈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았죠. 미국인들에게 지금 가장 낯선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가 살아야 한다는 정신. 내 것을 내놓는 게 손해가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어야 나라가 위기를 이겨냅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끝난 겁니까?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처럼 독해지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시스템 뒤에 숨는 자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체념하는 자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단 한 가지라도 가슴에 새겼다면 미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가 남긴 말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일깨우고 있었다. 이제 이 말이 더 이상 겸손의 수사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드라마가 재밌어서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몰락하는 구질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들이받는 한국인의 야성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잠든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저렇게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 대리 만족과 경외심이 한국을 향한 열광의 실체입니다. 한국은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5천년의 도끼가 현대의 기술과 민주주의를 만나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의 성취는 결승점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출발점일 뿐이죠. 제국들이 늙고 병들 때 한국은 5천년의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야성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 서울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지도 위의 작은 점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위대한 인간의 본질을 간직한 거인으로 보입니까? 배움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역사는 늘 그 방향을 뒤집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워야 할 방향은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체념하지 마십시오. 한국인처럼 위기를 재료로 쓰십시오. 한국인처럼 공동체의 손을 잡으십시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국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세계는 조용히 새로운 답을 찾고 있습니다. 총도 없이 권력을 심판하고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일궈내고 어떤 압박에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한민족의 이야기가 그 답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역사는 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음 장을 써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민족은 멈추지 않고 있고 세계는 그것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각오가 승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류는 이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